앤사이언스 스페셜리스트 진행을 맡은 서울시립과학관의 이정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함께 진행을 맡은 김연진입니다. 매년 우리나라는 4월을 과학의 달로 지정해서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4월이 되면 전국에서 과학과 관련된 다양한 행사들이 열리고 있죠. 덕분에 국민들이 그 다른 때보다는 조금 더 친숙하게 과학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거기에 한몫하고 있는 셈이고요. 네, 맞습니다. 특히 우리 이정모 관장님 같은 경우는 과학 커뮤니케이터로서 정말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우리 대중들의 과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기도 했고요. 그렇죠. 그런데 연지 씨, 이런 과학기술을 전 세계 사람들이 다 혜택을 누리고 있을까요? 글쎄요, 다 누려야 하는 게 마땅할 것 같긴 합니다만 대다수가 누리고 있나요? 어떤가요? 전 세계 사람들 가운데 10%만 기술의 혜택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나머지 90%는 그 기술에서 소외받고 있는 셈이죠. 90%가 소외를 받는다는 건 정말 안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외된 분들을 위해서 연구실을 뛰쳐나와서 세상으로 나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네, 맞습니다. 국경 없이 차별 없이 희망의 기술을 전파하는 네 분의 과학자를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오신 분들은 뭐 소속과 분야가 다 다른데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죠. 따뜻한 기술, 즉 적정 기술을 실천하고 있는 과학자라는 점입니다. 네, 방금 적정 기술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적정 기술을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적정 기술이 무엇인지 한번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이호영 교수님이 준비하신 적정 기술은 무엇인가라는 주제의 강연을 먼저 들어보도록 하죠. 박수로 청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적정기술 소개를 맡은 이호용입니다. 적정기술이 여러분들에게는 좀 어색할지 모르겠습니다. 잘 아는 단어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적정기술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두 장의 사진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진은 바로 여러분들이 계시는 상암동 지역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많은 건물들도 있고 도로도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잘 발달된 서울의 모습이죠. 근데 두 번째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이것은 바로 아프리카 케냐의 메루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지금 그림과 같이 숲이 우거져 있고 길이 약간 나 있고 아주 작은 집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두 지역의 사진을 보고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요? 몇 가지 질문을 한번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두 지역에 갖고 있는 기술은 과연 같을까요? 기술적 능력, 정보는 같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럼 또 이 두 지역이 필요한 기술은 또 어떨까요? 필요한 기술도 다를 것 같죠. 그렇죠? 예. 이렇게 서로 다른 지역, 즉 서로 다른 공간 혹은 서로 다른 문화적인 그런 혜택을 받고 있는 그런 것들 속에서 어떤 지역은 매우 발달된 기술을 사용하고 있고 어떤 곳에서는 그렇지 못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대의 기술은 고도로 발달된 그런 문명화된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필요한 기술은 5G, 타물 인터넷, 자율화 자동차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메루 지역은 그것이 소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소용이 없습니다. 불행하게도 그곳에서 필요한 것은 식량이고 물이고 에너지입니다. 그곳에서 필요한 기술 그리고 그곳에서 필요하지만 아직 뭔가 실현화되어 있지 않은 그런 도구들을 만들고 함께 그것을 개발하는 기술, 그것을 우리가 적정 기술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적정 기술이 필요한지, 또 적정 기술이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왜 과학기술자들이 이러한 적정 기술을 개발하려고 하는지 조금은 이해가 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적정 기술이 있도록 이끌어주신 매우 소중한 한 분인 슈마허 씨는 적정 기술의 필요를 이렇게 알렸습니다. 개발도상국의 빈곤은 제국주의에 의한 침략과 탈취가 원인인 경우가 많으며 따라서 이 문제는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문제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각 지역이 갖는 특정 문화와 환경에 맞는 특수한 해법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해결 방법을 중간 기술이라고 명명을 하였었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적정 기술이란 물, 에너지, 식량, 보건과 같이 삶에 있어서 꼭 필요하지만 소외된 지역에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 제품을 구현하는 기술이며 지역 간의 기술적 격차, 경제적 격차를 줄이는 데 필요한 기술입니다. 이러한 적정 기술의 대표적인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뱀부 트레들 펌프입니다. 이 뱀부 트레들 펌프는 폴 폴락이라고 하시는 선생님이 방글라데시에서 1979년에 처음으로 개발한 제품입니다. 발로 밟기만 하면 약 7.5m 깊이에서도 물을 끌어올릴 수 있는 기술입니다. 좀 발달된 머니메이커라고 하는 기술까지 올라가게 되면 3 내지 3.5m 정도의 펌핑 헤드에서 초당 1.2리터까지 펌핑할 수 있고 따라서 이러한 기술을 잘 활용하면 가족농 같은 소규모 농장에서 4,000평방미터, 즉 0.4 헥타르의 면적에서는 충분히 활용 가능한 그러한 기술입니다. 이 기술을 이용하여서 방글라데시의 농민들은 필요한 채소, 곡물, 현금작물, 향신료, 의약품에 필요한 그런 식물들 그리고 향료, 꽃들을 다 재배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장점은 저렴한 가격입니다. 가격은 대략 약 3만 원 이하면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용해서 펌핑을 하게 된 결과 방글라데시에서 많은 농민들이 이 펌프를 사용하게 됨으로써 소득이 증가하였고 이렇게 증가된 그런 소득은 결국은 그 지역을 발전시키게 되고 새로운 꿈을 꾸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적정 기술이란 이렇게 간단한 기술로 누군가의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적정 기술은 기술의 전달이나 제품의 생산 혹은 보급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이웃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것이고 현지 주민이 역량을 갖추도록 만들어주는 것이고 현지의 주민이 주인이 되도록 하는 것이며 갖고 있는 문제를 서로 힘을 합해 해결해 나가는 따뜻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강연 잘 들었습니다.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이 적정 기술이라는 것은 첨단 과학기술의 혜택을 소외됨 없이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노력, 이것이 바로 적정 기술이다라는 것을 강연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강연도 들었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적정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 세계 사람들의 10%를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기술의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합니다. 김영수 교수님, 왜 기술은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지 않은 걸까요? 적정 기술은 사람과 나눔의 기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현대 과학기술 문명을 이끌고 있는 첨단 기술은 기본적으로 자본의 기술이죠. 대규모의 자본을 투입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아마 여러분이 많이 쓰고 있는 스마트폰이 대표적인 예일 거예요. 그 반도체와 통신 기술의 결합. 여러분 점점 새 모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자본은 이렇게 투입해서 어떤 기술을 개발했을 때 그 기술을 사줄 고소득층, 즉 부자에게 충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수익을 얻고 또 재투자를 해서 기술 개발하게 되니까요. 이러다 보니까 자본의 기술은 결국 부자들에게만 귀를 기울게 되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소외되게 되는데 사실 앞에서 이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개발도상국이나 저개발의 국가의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네, 자본의 논리가 여기에 적용이 된다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기도 하고 참 가난한 지역에 산다는 것으로 이렇게 소외된다는 게 참 불공평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적정 기술의 개념이 생겨나고 또 많은 분들께서 전파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우리 한무영 교수님께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들에게 적정 기술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지금 이제 전 세계 인구 76억 명이라고 하는데 그걸 제가 이제 손바닥으로 이제 그려보겠습니다. 이제 피라미드이거든요. 그 위에는 잘 사는 사람의 숫자는 작고 못 사는 밑변에 있는 분들의 숫자는 많은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그 잘 사는 사람들의 기술을 밑에 있는 그 저소득층한테 보급한다면은 쓸 수가 없는 거죠. 그 소득 수준에 맞는 기술. 그 사람들이 돈을 낼 수 있는 기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문화적으로 채택할 수 있는 기술, 그런 것들이 바로 적정 기술이고 이것이야말로 그분들한테 꼭 필요한 기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저는 박혜린 대표님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적정 기술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양한 방면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목표나 가치가 현재의 기술과는 다르다는 점에서 적정 기술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현재의 대부분의 기술은 어떤 회사의 이윤을 극대화한다거나 아니면 나의 이윤 추구를 위해서 존재를 하고 있는데 적정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존재의 목표 자체가 타인을 이롭게 하고 어떤 불균형한 것들을 다시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양극화되어 있는 이 현상을 아주 건강하게 다시 되찾아가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2000년 유엔은 세계의 빈곤자 수를 줄이기 위해서 MDG, 밀레니엄 개발 목표를 의제로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는 단 한 사람도 소외시키지 않겠다는 것을 목표로 지속 가능 개발 목표를 추가로 채택했거든요. 개발도상 국가라든지 저개발 국가 같은 제3세계에 대한 지원이 꾸준히 이슈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호영 교수님, 왜 그들에게 지원이 필요한 걸까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유엔은 2000년 새로운 새천년을 시작을 할 때 앞으로 1000년 동안에 생겨날 가장 위험한 요소가 무엇인지를 한번 다 머리를 모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가장 중요한 요인이 바로 빈곤과 굶주림이라고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새천년 개발 계획의 첫 번째 목표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의 숫자를 50% 줄이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개발한 분은 제프리 삭스라고 하시는 분이신데 단지 제가 생각할 때 문제점은 뭐냐면 그것을 빅푸시, 큰 돈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에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5년 새로운 목표를 설정할 때 제목이 새천년 개발 계획에서 지속 가능한 개발 계획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 지속 가능하다고 하는 목표가 생기게 된 이유는 바로 뭐냐면 계속해서 푸시만 해가지고서 이 문제 해결할 수 없다. 스스로 그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목표 설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발의 목표에는 약간의 지원도 필요하고 그리고 보살핌도 필요하고 협력함도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정 기술의 사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요. 김용수 교수님, 국내에서 적용이 된 적정 기술의 활용 사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제가 하나 예를 들려면 국내에서 연구자가 개발한 G세이버라는 추결기가 있습니다. 이 G세이버는 몽고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개발된 건데요. 몽고 사람들은 아직도 그 게르라고 하는 전통 가옥, 그러니까 이동형 가옥이죠. 아마 여러분 많이 아실 거예요. 이제 그 안에서 추위를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 난로를 때우잖아요. 이분들을 위해서 뭘 개발할 수 없을까 하고 개발한 것이 바로 추결기인데요. G세이버인데 원리는 좀 간단합니다. 연통으로 나가기 전에 한번 열을 담아두는 추결기거든요. 그래서 짧은 연통에서 열이 바로 빠져나가지 않고 한두 번 거쳤다 나가게 함으로써 열효율도 올렸고 그러면서 연소 자체도 연통이 짧으면 불완전 연소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끓음도 많이 나고 일산화탄소 나오는데 연소도 완전 연소에 가깝게 하고 그래서 난방비도 절감하고 그다음에 게르 안의 공기질도 대폭 개선할 수 있는 아주 그런 장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몽고 사람들에게 대환영을 받았고 여러 곳에 보급이 됐고요.
지금은 이제 아까 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적정 기술의 목표는 그런 제품을 현지인들이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이익을 창출해서 삶의 질을 올리는 것까지 목표입니다. 그래서 공장을 지었고 현지인들이 지금 공장 운영하면서 소득 증대까지 이루고 있는 아주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좋은 어떤 사례를 공유를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은 좀 안타까운 사고로 같이 계시지는 못하지만 그 신근식 교수님께서 진행하셨던 흙 건축 프로젝트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고 신근식 교수께서는 지역에 있는 그 토양부터 분석을 하셔가지고 1년 동안 여기에서 건축 자재로 쓸 수 있는 자재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수배를 하시는 것부터 건축하는 모든 과정을 지역 내에서 하실 수 있도록 시스템을 도입을 하셨고 그 과정을 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 직접 교육을 하셔서 멋진 건축물이 지어지고 난 다음에도 지역 내에서 또 다른 건축물을 짓고 유지 보수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셨습니다. 네, 정말 좋은 사례들을 두 분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 김용수 교수님께서는 G세이버 이렇게 몽골 지역에 적용이 됐던 그런 사례, 그리고 우리 박혜린 대표님께서는 흙건축 프로젝트 얘기를 해주시면서 정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 그런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 두 분이 얘기해 주신 것 외에도 정말 국내외적으로 다양한 정말 잘 활용되고 있는 적정기술 사례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다들 적정기술의 전문가시잖아요. 그래서 또 질문을 드려볼 것이, 우리 이호용 교수님께서는 이와 관련해서 어떠한 활동을 하셨나요? 실질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굶주림 쪽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굶주림이라고 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식량이 생산되어야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그런 지역에 가보니까 의외로 기회가 많았었어요. 아프리카 지역에 가보니까 수단 그라스라고 하는 풀이 자라고 있는데 좀 매우 날카롭기는 해요. 하지만 굉장히 크게 자라고 많이 자라고 잘 자라고 있었어요. 그 풀들을 이용을 해서 퇴비를 만들고 또한 그것으로 밭을 다 덮고 그러는 것부터 시작을 하고 토착 미생물들을 찾아내서 그 토착 미생물들을 배양을 해서 퇴비화를 촉진시켰더니 상당히 밭이 좀 밭의 토양이 굉장히 토양 내 유기물 함량이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수확물도 많아지고 품질도 좋아졌어요. 이제 그것들이 결국 하나의 희망을 갖게 하는 원인이 되게 되었었죠. 예. 보통 적정 기술이라고 하면 뭐 에너지나 건설 같은 2차 산업을 떠올리게 되거든요. 근데 이호영 교수님은 어떻게 적정 기술했는데 1차 산업인 농업을 떠올리셨어요? 글쎄, 그게 참 재미있는데 1999년에 우연히 이제 그 NGO의 초청을 받아서 필리핀과 미얀마를 방문하게 되었었어요. 필리핀에서도 약간 좀 충격을 받았지만 미얀마를 가서 보는 순간에 아주 젊은 여성들이 하루 종일 돌을 깨고 있었는데 하루 1달러를 못 받는 거예요. 온도를 체크해 보니까 거의 40도예요.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힘들게 돈을 벌어야 될까 물어봤더니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한다고 그래요. 근데 가보니까 토양은 굉장히 넓어요. 부족한 것이 무엇일까 찾아보면서 이제 식량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그분들하고 같이 얘기 나누고 그러면서 필요한 농업 기술들을 가르치게 되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소득이 올라가면서 마을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되면서 저 역시 희망을 갖고 계속해서 그 사업에 전념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농업 기술에는 어떤 뭐 부족한 점이 있었던 건가요? 예를 들면 우간다 같은 경우에는 카사바를 키워요. 카사바를 키우는데 두 가지 문제점이 있었어요. 카사바를 키우는 동안에 식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카사바 잎을 따서 팔거나 그것을 먹어요. 그 잎을 계속 따다 보니까 당연히 잘 자라야 되는 카사바가 부실하게 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문제는 뭐였는가 하면 카사바는 땅속 덩굴 식물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고랑이 굉장히 높을수록 더 커질 텐데 그냥 땅바닥에서 그냥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면만 좀 고쳐주고, 그래서 그분들한테 일단 가장 필요한 그런 자금들을 조금만 도와주면서 한번 관찰을 해봤더니 카사바의 수확량이 거의 한 2배 이상 정도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작은 것들의 그런 변화를 볼 수 있었고 놀라운 성과를 얻을 수 있게 돼서 저도 무척 기뻤었습니다. 네, 이호영 교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다양한 그런 성과를 얻었다는 생각이 들면서 저 또한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식량만큼이나 또 중요한 게 있죠. 바로 물입니다. 전 세계 어린이 5명 가운데 1명은 깨끗한 식수를 공급받고 있지 못합니다. 또 깨끗한 식수를 구하지 못해서 매년 15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사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그만큼 참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 한무영 교수님, 네, 우리나라와 선진국에서는 이런 식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물을 파는 등 정말 다양한 노력을 해왔잖아요. 그런데 이걸로 좀 역부족이었나요? 어땠나요? 예를 들어서 방글라데시, 뭐 베트남, 메콩 델타에 있는 그 지역의 그 지하수는 지질학적으로 비수로 오염이 돼 있어요. 인위적인 오염이 아니고 지질학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자연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걸 퍼서 계속 먹다 보니까 그걸 장복을 하다 보니까 이제 피부염이나 아니면 뭐 신장염 같은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우물도 믿을 것은 안 된다. 우물의 수질을 잘 체크하고 나서 그리고 지하수위가 충분한지를 확인하고 나서 공급해 줘야지 되는데 잘못하다 보면은 선의로 우물을 만들어줬다가 독이 든 물을 주는 그런 경우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 가장 그 지역에 맞는 식수 공급 방법은 무엇인가요? 지역마다 다르지만 이제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는 비가 계속 오거든요. 비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깨끗한 물이고 가장 공짜의 물이고 가장 배부른 물입니다. 그 물을 한번 생각해 보자. 아무도 빗물을 식수화한다는 건 생각 안 해봤지만 그 빗물을 생각하면은 많은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역시 뭐 빗물 박사님 다운 말씀이십니다. 빗물을 활용한다는 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긴 합니다만 제 선입견인지 모르겠지만 빗물이 그렇게 깨끗하진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식수로 활용하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노력을 하셨다고요? 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빗물 마실 수 있어요? 그럼 저는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럼 강물을 마실 수 있어요? 안 되죠. 처리해야죠. 빗물도 처리해야 됩니다. 그러나 강물에는 다른 이물질이 많기 때문에 처리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고 빗물은 이물질이 적기 때문에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이 적게 드니까 적정 기술로서 지역의 주민들, 그 개도국의 사람들이 쓰기에는 가장 중요한 깨끗한 물이 아니겠는가. 그러면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이제 궁금하시겠지 않습니까? 네. 빗물은 원산지하고 유통 과정을 보면은 원산지는 하늘이고요. 유통 과정은 단지 지붕만 거쳐온 겁니다. 지붕만 거쳐오면서 있던 물질들, 미세먼지나 아니면 새똥 정도가 있으니 그것만 처리하는 기술을 접목하면 되겠다. 그래서 제 수처리 전문가 입장에서 입자성 물질과 미생물만 제거하면 됩니다. 그것들은 아주 복잡한 기계가 필요하지 않고 복잡한 약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빗물 탱크에서 어느 정도의 식수를 얻을 수가 있죠? 우선 뭐 강수량과 지붕의 면적과 빗물 탱크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이건 약간 공학적인 계산이 필요합니다만은 제가 최근에 바누아투라는 섬나라에서 유치원에다가 빗물 시설을 만들었는데 10톤짜리 빗물 탱크를 만들었는데 그 강수량과 그 집수면을 보게 되니까 매일 150명의 학생들이 매일 10리터씩을 먹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다 학교에서 쓰기도 하고 또 집에 갈 때 2리터짜리 병 2개를 가져갈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왜 2톤만 주시는 거예요? 더 많이 갖고 가면 좋잖아요. 유치원 학생들이라 무거워서. 그야말로 적정 기술이군요. 더 많이 들고 갈 수 있으면 더 많이 이렇게 먹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우리 김용수 교수님 같은 경우는 적정 기술로 또 특이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다고 들었어요. 한양 시네마, 이것은 어떤 건가요? 예, 저희가 이제 저희 적정기술 팀이 이제 학생들하고 봉사를 캄보디아 제3의 도시라고 하는 시아누크빌에서 한 1시간 떨어진 가난한 마을로 한 5, 6년째 다니고 있는데요. 이제 아이들하고 프로그램을 하다가 이제 뭐 만들기 위해서 잘했기 때문에 이제 상을 주려고 상을 주면서 1등한 애한테 네 꿈이 뭐니 그랬더니 공장에서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가난해서 딴 생각은 못 해요. 내가 뭐 의사가 되고 과학자가 되고 선생님 이런 생각을 못 하고 그냥 어려움을 벗어난 생각밖에 못 하는데 좀 쇼크를 먹고 얘네들한테 문화적인 걸 좀 보여주고 희망을 좀 심어줘야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생각한 게 이제 한국의 만화 영화. 이 영화를 보여주고 싶은데
빔 프로젝터는 우리 많잖아요. 그거는 뭐 이건 적정 기술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말 10만 원이 안 되게 라스베리 파이하고 그다음에 그 LED 전구를 막 해가지고 우리 삼성전자의 사회공헌 팀하고 같이 그 6만 원짜리 빔 프로젝트를 PC하고 결합된 걸 만들어서 전기가 없는 지역이니까 이제 솔라 패널까지 해가지고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 기증을 해주고 아이들하고 재밌게 프로그램을 하고 그 기술을 그 시아누쿠베에 있는 라이프 대학에 전수해준 그런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좋아했고요. 김영수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여기에서 그쳤을 뿐이 아니에요. 선생님은 여기에 나와 계신 이호영 선생님하고 한무영 선생님과 함께 뭐 적정기술 단체를 활동을 하고 계시죠. 예. 우리나라에는 대전이 연구단지가 있잖아요. 대전 지역에 나눔과 기술이라고 하는 그 그룹에 적정 기술을 하시는 분들이 한 그룹이 있고요. 그분들은 이제 부산 한동대 이렇게 그 포항까지 이렇게 다 아우러서 같이 하고 계시고요. 서울에는 이제 저희 같이 국경농 과학기술자회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국경농 과학기술자는 사실 네트워킹을 중심으로 합니다. 그래서 현재 한 8개에서 10개 부문, 지금 말씀하신 물, 에너지, 농축산, 보건의료, 환경, 식품 영양 뭐 이런 부문별로 우리 전문가들이 모여 있고요. 이 부문별로 활동을 하면서 지금 같은 프로젝트에는 팀으로 같이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기술도 개발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번 올해는 이제 아카데미도 만듭니다. 적정기술 아카데미. 그래서 적정기술도 이렇게 좀 하다 보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버전이 적정기술 1.0, 2.0, 3.0 이렇게 진화하고 있어요. 네. 이제 그래서 옛날 아주 클래식한 정의를 벗어나는 것도 있는데 조금 혼란스러워하시는 분도 계셔서 아카데미 설립해서 교육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제적으로는 1년에 한 번씩 전 세계 적정기술 연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중심이 돼서 적정기술 국제 컨퍼런스도 하고 있고 정부하고는 ODA 방향 관련된 심포지움이나 이런 것도 좀 하고 그래서 적정기술을 개발도 하고 연구도 하고 교육도 하고 실제 보급도 하고 있는 그런 NGO 단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제 저도 관심이 막 솟습니다. 저도 같이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적정 기술은 이렇게 고도의 과학적 기술을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 아주 번뜩이는 아이디어 그것만 있어도 충분히 할 수 있고요. 요즘엔 중학생, 고등학생도 적정 기술 경진대회 같은 걸 하는데요.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의 적정 기술 작품들이 나옵니다. 물론 같이 하실 수 있고요. 또 봉사활동 같이 가셔도 얼마든지 환영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한 말씀 좀 보탠다면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적정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기술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보다 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현지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보는 관점들은 각각의 자기들이 살아온 자기들의 역사에 따라 달리 보여져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보는 관점에서 보는 그 관점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다 더 다양한 분야에 계신 분들이 더 많이 들어온다면 더 많은 관점을 볼 수 있고 문제 해결점들도 더 많이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많이들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참여하고 싶네요. 네, 과학자뿐만이 아니라 정말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온다면 더 다양한 시각으로 또 해결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NGO 단체뿐만이 아니라 여러 기관, 뭐 국책 사업 이런 곳에서는 이런 적정 기술을 기반으로 한 창업 경진 프로젝트를 또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 박혜린 대표님께서는 적정 기술 기반 창업 경진 대회에서 무려 대상을 받으셨죠? 네. 2013년 9월경에 국내에서 처음으로 적정 기술을 기반으로 한 창업 경진대회가 열렸었는데요. 운이 좋게도 저희가 대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무려 대상. 어떤 창업 아이디어로 상을 받으신 거죠? 저희가 수상을 하게 된 제품은 지금 보시는 이런 휴대용 수력 발전기입니다. 제가 대학교를 재학을 하던 중에 인도 배낭 여행을 갔었는데요. 인도에서 제가 약 9개월 정도를 여러 곳을 거치면서 여행을 하다가 뭐 느끼는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선 문화부터 언어까지 다 다르니까. 네. 그런데 가장 큰 어떤 저에게 영향을 줬던 것이 전기를 사용한다라는 게 먹고 마시는 것처럼 아주 기본적인 어떤 생활 인프라가 되고 있는데 그들에게는
여전히 전력에 대한 접근성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었고요.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도 물론 태양광 발전이 굉장히 많이 보급이 되고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도서 산간 지역이라든지 숲이 우거진 곳들은 태양광을 사용하지 못하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거기는 강이나 계곡처럼 흐르는 물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물을 이용을 해서 전력을 만들 수 있는 솔루션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잘못 들은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들고 계신 게 휴대용 수력 발전소라는 거예요? 네네. 제가 그냥 아까 텀블러인 줄 알았어요. 이게 정말 충전되나요? 이게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나온 컨셉인데요. 정말 이 물병 사이즈의 제품이지만 이게 실제로 흐르는 물을 에너지로 만들 수 있는 발전기입니다.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 이 제품은 이렇게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터빈이 있고요. 그리고 발전기와 배터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이 흐르는 물 속에 들어가게 되면 흐르는 물이 터빈을 돌리면서 발전을 하고 내장되어 있는 배터리에 저장을 하게 되는데요. 약 4시간에서 4시간 반 정도면 이 5600mAh의 배터리를 완충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자연에서 에너지를 얻는다고 하더라도 가정에서 충전하는 것과 같은 경험을 주자라고 목표를 했었는데요. 이 완충된 배터리는 USB 기반의 스마트폰 또는 랜턴에 다양하게 전력을 공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조그만한 녀석이 굉장한 힘을 발휘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렇죠? 네. 근데 제 휴대용 수력 발전기가 있고 또 흐르는 물만 있으면 전기가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는 곳에서도 전기를 사용할 수 있다. 네. 아주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좀 싸 보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네네. 그걸 실제로 개발도상국에 뭐 보급할 수 있는 걸까? 저 약간 의심이 되는데요. 네, 사실 저희 회사의 이름이 이노마드거든요. 에너지 유목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는 처음부터 이런 에너지 접근성에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을 타겟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술을 개발하는 과정 이후에 제품화하는 과정에서 결국 그들이 소비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 가격을 낮춘다라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걸 알게 됐었고요. 이미 기존의 사례에서 저가형의 제품을 보급을 하다 보니까 이제 품질이 너무 나빠서 결국은 뭐 몇 개월 사용하지 못하고 폐기되는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제품을 그 지역 내에서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됐었고, 어떠한 소재를 쓰면 아니면 어떠한 부품을 쓰면 그런 멀리 떨어져 있는 개발도상국에서도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고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지 용이하게 유지 보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금 보급형 제품을 만들고 있고요. 저희는 인도와 아프리카에 있는 몇 개의 지역에서 지역에 있는 비즈니스와 연계를 해서 강에서 배터리를 충전해서 이 배터리를 딜리버리 서비스를 한다거나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러 서비스를 함께 고민을 하고 아마 올해 하반기쯤에는 좋은 소식을 들려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비즈니스 모델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환경 문제, 뭐 기후 변화라든지 전력 접근성, 물 부족 등 이러한 환경 문제가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 모델을 성장시킬 수 있는 하나의 좋은 동력이 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요,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런 적정 기술을 비즈니스 모델보다는 어떤 기업의 사회적 공헌 활동의 하나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김용수 교수님, 아무래도 이거는 뭐 이윤이 너무나 나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요? 예, 물론 정확한 지적이신데요. 이 적정 기술 제품은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비싸면 어렵죠. 그러나 하나 말씀드릴 것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굉장히 많은 개발도상국, 저개발 국가 사람들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작은 이윤이지만 널리 쓰게 하겠다는 뜻을 가지면 충분히 마켓에서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정 기술 비즈니스를 대하는 서로 다른 두 가지 패러다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한 가지는 뭐냐면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왔던 현지인들의 수익을 올리는 구조로 갈 것이냐, 아니면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한국이나 어떤 선진국의 개발자들 이익을 가지고 갈 것이냐는 문제인데, 그 두 가지의 패러다임은 잘 섞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물론
접근할 때 우리가 지금 돈을 벌고자 만일 적정 기술을 개발을 하게 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지속 가능한 제품이 나오기는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결국 그렇다면 지속 가능한 제품을 생산을 하되 기본적으로 지역 비즈니스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한국에서의 개발자들이 이익을 가져가서 함께 성장하는 것, 그 모델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찾아내야 되고 개발해야 되는 새로운 영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진짜 적정 기술로 사업을 하고 계시는 우리 박혜린 대표님의 생각은 또 어떤지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이 적정 기술이라는 분야가 사실 특정한 누군가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건강한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나 기업가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이 기업이나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왜라는 질문에서 시작을 해서 아주 제한된 자원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방법들을 찾아내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결이나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뭔가 새로운 자극들을 많이 만들어낸다면 지금의 어떤 적정 기술 분야에서 조금 더 넓게 확장될 수 있는 그런 변곡점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김영수 교수님, 적정 기술은 뭐 따뜻한 마음, 또 배려심으로 시작된 기술이라서 모든 사람에게 이로운 결과가 나올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지역의 상황이나 환경을 고려하지 않아가지고 오히려 반대의 결과가 나온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그래서 사실 적정 기술을 우리가 구사할 때 또 보급할 때 제일 중심이 돼야 될 것이 현지인들이에요.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들이 갖고 있는 게 뭔지에부터 시작하는 거고, 그래서 사실 적정 기술의 시작하는 마음은 현지와의 공감입니다. 이 공감이 없으면 사업도 되게 실패한 사례가 공감 없이 내 방식으로 진행했을 때 되게 실패했고요. 현지하고 많은 공감을 이루고 현지가 필요하고 고민하고 있는 걸 풀어주면 사업화도 가능하고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서 사실 말씀하신 그대로 적정 기술 그 자체로 제3세계 어려운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결국은 현지와의 어떤 소통, 공감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 그렇죠.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외에도 적정 기술 실패 사례는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을 좀 미리 들어보고 이것을 또 반면 교사로 삼아서 성공하는 그런 사례로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또 다른 적정 사례에 좀 안타까운 그런 실패 사례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 이호영 교수님. 제일 대표적인 게 플레이 펌프죠. 사실 저도 플레이 펌프 아이디어를 듣고 나서 야, 이건 정말 멋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플레이 펌프의 기술은 이런 거예요. 메리고라운드라고 하나요? 애들이 뱅글뱅글 돌 수 있는 어떤 그런 에너지 장치를 하나 만들어주면 계속 돌립니다. 그러면 밑에서부터 물이 쭉 올라와서 높은 물탱크로 올라가고요. 그 물탱크에 올라갔던 물들이 가정으로 쫙 배달이 되는 겁니다.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엄마들이 너무 좋았죠. 집에서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나온다는 기적을 경험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그것을 본 저 같은 사람들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아서 심지어 클린턴 재단까지 나섰어요. 그래갖고 뭐 몇백만 불의 돈이 거기 투입이 되고 각 마을에 이제 이 플레이 펌프 시스템이 보급이 됐죠.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무슨 문제냐면 집집마다 엄마들이 충분한 물을 받아 드시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8시간을 거기서 놀아야 된다는 것이죠. 8시간. 8시간을 노는 것을 벗어나서 이제 노동이 되어버리고 애들은 이제 놀러 가라는 소리를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불과 몇 년 만에 아프리카 전 지역에서 그 이미 고철이 된 플레이 펌프를 많이 발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까 우리 김영수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현지를 모르는 거예요. 현지에 어떤 것이 돌아가는 것을 디자인할 때 생각을 못했던 그런 문제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박혜린 대표님,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지속 가능한 보급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좋은 말씀을 이미 앞에서 많이 해주셨고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이라서 저희의 사례를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좀 대답을 드릴까 합니다.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어업으로 생계를 꾸려나가는 이 피라미드의 아래층에 있는 인구만 해도 1억이 넘습니다. 그들이 똑같이 이 카누 뒤에 매달았던 것처럼 이 발전기를 뒤에 매달아서 동일한 노동을 투입을 하면 보통 하루에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 업을 하는데 새로운 수익 창출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지역 내에서 이게 새로운 변화를 만들고 확장을 할 수 있는 어떤 거점이 되지 않을까 싶고, 최근에 저희가 이제 인도 하이데라바드에서 이 시뮬레이션을 한번 했었고 동일한 노동력에서 최대 20배까지의 소득 증대가 가능하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물론 더 여러 가지의 검증을 통해야 되겠지만 지역 내에서 지속 가능한 어떤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가치를 만드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듭되는 얘기 드립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뭐 아마 지난번에 저는 이제 한모영 교수님한테 잠깐 들었던 얘기 같은데, 결국 학교나 마을에 그런 빗물 저장 장치를 만들었을 때 관리를 누가 할 것이냐, 누구한테 맡기고 누가 수익을 창출할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 물을 네가 팔아라. 이 물을 네가 팔고 거기서 네가 받는 소득을 갖고 그다음에 이거 필요한 부속을 고쳐 나가라. 그렇게 합니까? 그건 소득이 성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소득이라고 하는 것이 현지에서 지속적으로 돌아가기 위한 방안을 우리는 많이 생각해보고 적용시켜 주지 않으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게 됩니다. 결국 이 공감이 적정 기술의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이 단순히 좋냐 아니냐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 누구를 위한 기술인지, 그 지역의 환경에 맞는 건지, 또 그들이 스스로 자생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기술인지, 이 모든 것을 다 고려하고 거기에 통과됐을 때만 진정한 적정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적정 기술 확립을 위해서 선행돼야 할 과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 김용수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우리나라 적정 기술의 역사가 10년 조금 더 됐어요. 이제 뭐 처음에는 개별 연구자들이 개인 관심에서 출발했다가 그룹으로 좀 모이고, 지금은 이제 어느 단계까지 왔냐면 정부가 우리 그 국제적인 공헌을 위한 ODA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공적 지원 사업에 이 적정 기술을 적용할 거를 고민하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연구자들도 네트워킹을 통해서 그룹핑화해야 되고, 또 정부도 우리 정말 이 뜻을 가지고 있는 적정 기술 과학자들이 지금 꽤 많아졌습니다. 이 사람들의 뜻을 모아서 우리가 정말 제3세계를 우리가 소위 말하면 이제 공학 한류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요. 네. 이 적정 기술로 공학 한류를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는 기회도 한번 가져와 봤으면, 그래서 같이 고민해 봤으면, 그래서 큰 방향과 가이드라인을 좀 잡아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좀 말씀을 덧붙이면 요즘에 가장 화두가 되는 것은 4차 산업혁명이지 않겠습니까? 4차 산업혁명은 보다 더 제한된 사람들이 그 어떤 기술의 혜택을 받는 그런 사회가 될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일자리도 더 줄어들고 그런 세상이 되어 갈 것인데, 4차 산업혁명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듣다 보면 주로 많이 나오는 것들이 뭐냐면 함께 사는 세상이에요. 서로 나누지 않으면 이 세상은 앞으로 지속할 수 없다. 자꾸 빈부격차가 늘어나고 기술 격차가 늘어나게 되면 우리가 느껴지는 어떤 그런 그 차별적 혐오라는 것이 생기거든요. 단순히 내가 저 사람하고 다르기 때문에 느끼는 그런 불쾌함, 그런 것들은 결국 어떤 전쟁이나 테러 같은 것으로 나타날 위험성이 더 커지는 것이죠. 적정 기술이 노력해야 되는 부분은 바로 그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외되는 사람들이 없도록 우리가 과학기술자들이 좀 더 챙겨야 되는 그런 세상, 그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하지 않으면 세상의 어떤 균형이 점점점 깨지게 되고, 그래서 더 불안하고 불행한 그런 사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를 갖고 있습니다. 네, 적정 기술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의 미래도 궁금해집니다. 우선은 우리 박혜린 대표님께 앞으로의 계획 말씀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저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전력의
또는 에너지의 접근성에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안정적인 솔루션을 계속해서 고민해 나갈 거고요. 비록 작은 어떤 휴대용 수력 발전기에서 시작을 했지만 이 다음 단계는 새로운 발전소를 건설하지 않더라도 지역에 필요한 전력을 또는 새롭게 늘어나는 전력 수요를 안정적으로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계속 고민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우리 이호영 교수님께도 여쭤볼게요. 전 요즘 그 필리핀의 딸락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그 농업고등학교 학생들하고 지금 재미난 투쟁을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같이 함께하는 그 현지의 캠프라고 하는 NGO와 함께 그 친구들이 자기 지역을 떠나지 않고서도 자기 마을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금 한번 같이 모색 중에 있고요. 또 아프리카에서는 마침 그 우간다의 그 대학교의 총장님으로 계시는 분이 남수단에서 대학교를 만드는데 거기에 또 농장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쪽 대학교 농장을 한번 어떻게 꾸며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개발도상 국가들의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이호영 교수님, 저 또한 응원하겠습니다. 한무영 교수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사실 뭐 전 세계에 물이 없어서 쩔쩔매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연구진에서 받은 그 센터가 있습니다. 와삿이라고 워터 앤 세니테이션 어프로프리에이트 테크놀로지, 물과 위생에 대한 적정 기술 센터를 하노이에 만들어 가지고 계속 가동하고 있고요. 최근에 성공은 이런 걸 했습니다. 유지 관리가 중요하니 유지 관리 비용을 따지기보다는 스스로 유지 관리를 하게 하자. 그래서 제가 학교에다가 비무 시설을 만들어 놓고 학교 학생과 선생님들이 물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같이 그 과학적인 연구를 하면서 물에 대한 그 생각을 많이 전파하자 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제가 이름을 하나 붙였는데요. BTS. 처음 B는 빗물의 B고요. 티처, 스튜던트. 빗물 과학반을 만들어가지고 이 학생들로 하여금 자기가 자신감을 가지고 프라우드하면서 그걸 유지 관리하는 쪽으로 하자. 그래서 지금 저번 주에는 베트남 하노이에서 마을 신문들 전체를 모아놓고 거기서 BTS를 뽑았어요. 그러니까 이 학생들은 진짜 마을에서 제일 최고의 학생들이 그 유지 관리를 하면서 하고 있으니 유지 관리가 저절로 된다 하는 그런 개념. 어떻게 보면 과학의 한류를 접목시켜서 더 크게 나가자 하는 그런 차원으로 해서 이와 같이 좀 창의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전 세계의 SDG 6 6번째 항목을 해결하는 그런 센터를 만들고 싶습니다. 탁월하십니다. 김용수 교수님께 마지막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그 적정기술 연구자로서는 사실 아직은 아이디어 단계지만 되게 제3세계 이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솔라 패널들을 많이 활용하는데 이게 어두우면 안 되잖아요. 비가 오면. 그래서 이걸 이제 윈드 파워하고 연결해서 어떻게 계속 전력을 만들 수 있을까 해서 이제 제가 그냥 이름을 붙이길 마이크로 윈드 파워라고 하는 시스템을 좀 구상 중에 있고요. 저는 뭐 이렇게 YTN에서 이 적정기술 관심을 가져주셔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뭐가 좀 서서히 무르익어 가는 분위기구나 하는 걸 느꼈고요. 이런 걸 계기로 정말 우리 과학기술자들도 좀 내 연구실을 넘어서서 같이 연대할 수 있는 틀이 만들어지라고 좀 소망도 한번 기대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네 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좀 되게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되게 반성도 많이 하고 같이 하고 싶고요. 앞으로도 적정기술과 관련돼서 더욱더 열심히 활동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오늘 알게 된 이 적정 기술은요, 정말 사람 중심, 인간의 초점을 맞추는 기술이다.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기술이다 생각이 들었고, 예전에 우리가 홍익인간의 정신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 정신과 참 유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관장님은 어떠셨나요? 제3세계의 빈곤을 해결하고 지역사회를 개발하는 기술 정도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적정 기술이 인류의 미래의 길도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인간이 제안하고 과학은 탐구하며 기술은 수능한다라고 하잖아요. 자본을 위한 기술이 아니라 인간을 위한 기술.
그것이 바로 적정 기술이 아닌가 합니다. 네. 너무나 멋진 말로 이렇게 또 마무리해 주셨는데요. 정말 공감합니다. 인간을 위한 기술. 사실 이 세상을 바꾸는 일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내 이웃을 함께 생각하고 고려한다면 말이죠. 네, 이렇게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